한국은 왜 안 떠납니까? 전쟁의 화염이 도시를 집어삼키고 미국, 영국, 러시아가 앞다퉈 도망치기 바쁠 때 유일하게 자리를 지킨 미친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 외교관들이 한국의 행동을 보고 비웃은 바로 그 순간, 보란 듯이 상황은 역전됐습니다. 한국인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이 한마디가 지금 중동 전역을 공포와 경외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이란의 전쟁통 속에서 무엇을 보여준 걸까요?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뜨겁게 응원해주세요.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왜 한국 대사관은 아직 남아 있습니까? 새벽 3시 창문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몇 초 뒤 공기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폭격이었죠. 테헤란 하늘 위로 떨어지는 그 불빛을 보면서 저는 이불을 걷어내지도 못한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대사관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떠나는 게 정상입니다. 살아남는 게 먼저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까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나라들이 전부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한 곳을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27년 만에 처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나라를 만났습니다. 저는 레자 하세미입니다. 이란에서 에너지 안보를 연구해온 사람이고 이 분야에서만 27년을 보냈습니다. 국제관계라는 건 복잡해 보이지만 27년을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이익이 있으면 오고 이익이 없으면 떠나는 겁니다. 그날의 폭격은 이전과 확실히 달랐습니다. 간헐적으로 떨어지던 폭격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연속적인 타격이었죠. 건물이 흔들릴 때마다 유리창에 금이 갔고 새벽 공기 속에는 콘크리트 먼지와 화약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27년을 살았지만 그날의 공기는 분명히 달랐어요. 본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몸이 먼저 알아채는 그런 감각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번은 길어질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외교가의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유럽 국가들이었죠. 대사관 차량들이 줄지어 빠져나갔고 검은 승용차들이 새벽마다 공항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그 뒤를 중국 인력들이 조용히 따랐고 러시아 측도 핵심 인원만 남긴 채 대부분을 빼냈습니다. 미국계 기업들은 이야기할 것도 없었어요. 폭격이 본격화되기 전에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 각국 국기가 펄럭이던 거리가 이제는 텅 빈 도로 위에 먼지만 날리고 있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놀랍지도 분하지도 서운하지도 않았어요. 원래 그런 겁니다. 국제사회란 위기가 오면 떠나는 곳이고 위험이 사라지면 다시 돌아오는 곳입니다. 우정도 없고 의리도 없습니다. 있는 건 계산뿐이죠. 그건 제가 27년 동안 배운 유일한 진실이었고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는 공식이었습니다. 연구소 분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가족을 먼저 국경 밖으로 보내기 시작했고 책상 옆에는 언제든 들고 나갈 수 있는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모여 앉아도 연구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자네는 어디로 갈 생각입니까? 터키 쪽이 그나마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대화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살아남을 경로를 계산하는 것, 그게 전부였죠. 그때 한 후배 연구원이 밥을 먹다 말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님, 이제 남아있을 나라는 없겠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제사회란 원래 그런 거야. 그건 위로도 아니었고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을 뿐이에요. 아무도 반론을 달지 않았고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남는 나라는 없다. 그게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 이상한 소식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연구소 복도에서 동료 하나가 저를 불러 세우더니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하셈이 이거 확인해봤습니까? 한국 대사관이 아직 남아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처음엔 웃어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 상황에서 남아있을 나라가 어디 있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류이거나 철수 일정이 늦어진 것이거나 아직 정리가 덜 된 것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두 번째 경로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혀 다른 출처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직접 확인에 나섰습니다. 보고 채널을 뒤지고 외교가 쪽 지인에게 연락을 넣었죠. 그리고 돌아온 답변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교민을 전부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외교관들은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교민을 내보냈다는 건 자국민은 이미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떠나야 하는 겁니다. 그게 모든 나라의 표준 대응이에요. 이라크에서도 그랬고 리비아에서도 그랬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그랬습니다. 자국민 철수가 완료되면 외교관도 함께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교민을 전부 내보내놓고도 외교관들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건 제27년의 공식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뒤 더 믿기 어려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사관 숙소 인근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받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떠날 것이다. 아무리 버틴다 해도 이건 다릅니다. 숙소 인근이면 직접적인 위협이 된 겁니다. 이건 명분이 되고 이건 이유가 됩니다. 어떤 나라든 이 상황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오히려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떠나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전해준 동료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도 같은 표정이었어요. 설명할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머릿속에서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남아있는 건 죽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도시에서 그 조건에서 떠날 수 있는데도 남는다는 건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나라를 보았습니다. 27년 동안 단 한 번도 깨지지 않던 공식이 그날 밤 처음으로 금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단순한 외교적 선택이 아니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밤새 폭격이 이어졌지만 새벽녘에 잠깐 소강 상태가 찾아왔고 그 틈을 타서 움직인 거였죠. 거리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간간히 군용 차량이 지나갈 뿐 평소 같으면 출근길 차량으로 붐비던 도로가 텅 비어 있었어요. 연구소에 도착하니 최소 인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모두가 말수가 적었습니다. 불안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미 받아들인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디로 갈 것인가를 놓고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오늘은 각자 자리에 앉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전쟁이 일상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공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공포에 반응할 에너지마저 소진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젯밤 한국 대사관 이야기가 머릿속에 남아있긴 했지만 아침이 되니 그것도 희미해졌어요. 전쟁터에서는 매일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거든요. 그 대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채 사라지고 며칠 지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 잔류 소식도 그런 종류의 이야기라고 스스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에서 작은 파일 하나가 열렸습니다. 정기 브리핑 시간이었고 담당자가 최근 수집된 정보들을 정리해서 올린 자료였죠. 대부분은 전선 상황 업데이트와 주변국 동향 같은 일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화면을 흘러 내려갔어요.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료 중간에 출처가 불분명한 문서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공식 채널을 통해 올라온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수집된 비공식 정보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었죠. 보통이라면 이런 자료는 바로 넘깁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시간을 쓸 여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문서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저는 그 문장을 보고 그 자리에서 웃어버렸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동료가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웃기나?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거 봐. 한국을 건드리지 말라는 문장이 올라와 있어. 동료가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출처도 없는 거잖아. 전쟁통에 이런 소문이 하루에 몇 개씩 도는데 뭘. 그러니까 말이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이런 종류의 소문은 매일같이 돌아다니거든요. 어느 나라가 비밀 무기를 갖고 있다느니, 어느 세력이 배후에 있다느니 그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퍼지죠. 그 대부분은 공포가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사람이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패턴을 찾으려 하거든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을 억지로 설명하려다 보니 그럴듯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27년 동안 그런 정보들을 걸러내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아무렇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와서 다른 보고서를 읽는데도 계속 그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을 때 식당에서 마으디와 마주 앉았습니다. 마으디가 밥을 먹다 말고 먼저 말을 꺼냈어요. 하셈이 자네 오전 브리핑에서 이상한 문서 봤나? 저는 숟가락을 멈추고 마으디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관련 문장 말하는 건가? 맞아. 건드리지 말라는 거. 봤지? 출처 없는 소문이야. 자네도 그런 거 신경 쓰나? 마으디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원래 안 그러는데 이상하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 저는 가볍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마으디와 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거가 없는 문장인데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였어요. 점심을 먹고 자리로 돌아온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고서를 읽고 있는데 문득 그 문장이 스쳐가는 겁니다. 한국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이건 의미 없는 정보다. 넘겨. 경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고 논리도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근거가 없었으니까요. 출처도 불분명하고 맥락도 없고 누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도 알 수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팀에서 올라온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또 그 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건드리지 마라. 표현은 약간 달랐지만 내용은 동일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경로가 달랐습니다. 아침에 본 문서와는 완전히 다른 정보망을 통해 올라온 자료였어요. 수집 지역도 달랐고 수집 시점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문장은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정보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경로에서 동일한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그건 더 이상 소문이 아니라 신호라는 겁니다. 단일 출처의 정보는 무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독립된 복수의 경로에서 같은 내용이 올라오면 그건 검증의 대상이 됩니다. 이건 제가 만든 기준이 아니라 정보 분석의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저는 팀원을 불렀습니다. 이거 확인해봤나? 이 문장 몇 번이나 올라온 거지? 팀원이 자료를 넘기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3군데 이상입니다. 전부 다른 경로에서요. 저는 팀원을 바라봤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해? 이거 그냥 소문이라고 보나? 팀원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솔직히 아침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군데서 올라오니까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뭐가 다른데? 소문이 복사된 거라면 출처가 같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경로가 전부 다릅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는 뜻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팀원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화면을 다시 올려서 그 문장을 띄워놓았습니다. 한국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니 이 문장의 무게가 처음과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는 웃어넘겼던 문장이었어요. 소문이라고 공포가 만든 허상이라고 단정했던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의 독립된 정보망이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폐기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보통 때라면 폐기해라고 했을 겁니다. 검증 안 된 정보를 붙잡고 있으면 판단이 흐려지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보관해. 추가 확인이 될 때까지 따로 모아놔. 팀원이 살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선배님이 이런 류의 자료를 보관하라고 한 건 처음인데요. 나도 알아. 그런데 이건 넘기면 안 될 것 같아. 저도 제 자신이 의외였어요. 27년 동안 이런 류의 정보를 한 번도 보관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연구소를 나서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근거는 없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 문장에 의미를 부여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소문을 믿는 사람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신호를 무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한번 폭격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미 익숙해진 소리였으니까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그 문장이 계속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 오후 처음으로 숫자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올라온 보고서는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중동 전선의 교전 데이터를 정리한 수치표였고
저는 늘 하던 대로 숫자를 풀어내려갔습니다. 이 일을 27년 했으면 숫자가 말하는 걸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수치가 정상이고 어떤 수치가 이상한지 표를 보는 순간 감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첫 페이지부터 뭔가 걸렸습니다. 같은 규모의 공격이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비슷한 조건에서 벌어진 교전이었어요. 투입된 화력의 규모도 거의 동일했고 공격 패턴도 유사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쪽은 방어선이 뚫렸고 다른 한쪽은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저는 처음엔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데이터 입력 과정에서 수치가 잘못 들어간 거라고요. 이런 일은 전시 상황에서 드물지 않거든요. 현장이 혼란스러우면 보고 체계도 흔들리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팀원을 불렀습니다. 이 데이터 다시 확인해봐. 두 구역 결과값이 이상해. 팀원이 자료를 가져가서 원본과 대조했습니다. 잠시 후 같은 데이터가 다시 올라왔어요. 3번 검증했습니다. 원본과 동일합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공격을 받고 같은 조건에서 교전이 벌어졌는데 한쪽만 뚫리고 한쪽은 멀쩡한 겁니다. 저는 하나씩 변수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형 차이가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두 구역 모두 평지에 가까운 개활지였고 지형적 이점은 어느 쪽에도 없었어요. 기상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대의 교전이었기 때문에 기상 변수는 동일했습니다. 병력의 숙련도를 살펴봤습니다. 양쪽 모두 실전 경험이 있는 정규 부대였고 훈련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씩 지워나갈수록 설명할 수 있는 변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건을 제거하고 난 뒤에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남은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운용 장비. 방어선이 뚫린 쪽과 막아낸 쪽이 쓰고 있던 장비가 달랐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두 구역의 차이가 뭐지? 팀원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운용 장비입니다. 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확인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물어야 했습니다. 어느 쪽이 한국 장비야? 방 안에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팀원이 대답했습니다. 뚫리지 않은 쪽입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의 결과라면 무시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전장에서는 운이 작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추가 데이터를 요청했고 이전 교전 기록까지 끌어모아서 같은 방식으로 비교해봤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두 번째 교전에서도 같은 패턴이 나타났고 세 번째 교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의 교전, 3번 모두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기존 서방 체계가 운용된 구역의 요격 성공률은 대략 55에서 65%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절반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에요. 10발이 날아오면 4~5발은 그대로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런데 한국 시스템이 운용된 구역은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 건지 숫자만 봐서는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장에서 25에서 20%의 차이는 성능의 차이가 아닙니다. 장비가 달라지면 생존율이 달라집니다. 그 수치 안에 사람이 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다중 목표 대응이었습니다. 여러 발이 동시에 날아오는 상황에서 기존 체계는 제한적으로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처리하는 방식이었고 그 과정에서 빠지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한국 시스템은 동시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반응 속도에서도 차이가 뚜렷했어요. 기존 장비에서는 탐지부터 요격까지 지연이 발생하는 구간이 있었는데 한국 장비는 그 공백이 거의 없었습니다. 탐지와 동시에 판단이 이루어지고 즉각적으로 대응이 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팀 전체에 공유했습니다. 회의실에 연구원 4명이 모였고 화면에 비교표를 띄워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선임 연구원인 마으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셈이 이거 원본 확인한 거 맞나? 내가 직접 다시 돌려보겠네. 마으디는 제 또래 연구원으로 데이터에 관해서는 저보다 더 까다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원본을 열어서 검증하는 동안 나머지 사람들은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10여 분 뒤 마으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일하네. 3건 전부.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젊은 연구원 하나가 중얼거렸어요. 설마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정도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27년간 수많은 나라의 장비 데이터를 봐왔습니다. 카탈로그에 적힌 수치가 실전에서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실전에 투입되면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환경이 다르고 변수가 많고 운용 인력의 숙련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과거에 중동에 대량 납품됐던 유럽산 장비가 있었는데 카탈로그에는 요격률 85%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나온 수치는 절반에도 못 미쳤어요. 사막의 모래바람, 극심한 온도 차이, 현지 운용 인력의 적은 기간까지 변수가 겹치면서 성능이 곤두박질 친 겁니다. 그게 보통의 경우입니다. 카탈로그와 실전 사이에는 언제나 간극이 있고 그 간극은 대부분 아래로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한국 장비는 반대였습니다. 실전 데이터가 카탈로그 수치를 뒷받침하고 있었고 어떤 항목에서는 오히려 실전 결과가 더 높았습니다. 이건 제가 27년간 거의 본 적 없는 경우입니다. 마으디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안경을 벗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좀 다른 차원의 물건이야. 저는 보고서를 덮고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간 뒤에도 저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비가 지금은 다른 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장비가 우리를 향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80%가 넘는 요격률, 동시 다중 대응, 즉각 반응. 이걸 상대해야 하는 쪽에 선다고 생각하니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능이 좋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장비를 가진 쪽은 살아남고 상대하는 쪽은 뚫린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한국 무기는 더 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더 살아남게 만드는 무기였습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데 저는 3번의 교전 데이터와 1번의 긴 밤이 필요했습니다. 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보고서 올릴까요? 보고서를 올린다는 건 이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운용해온 장비, 우리가 신뢰해온 체계, 그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는 의미였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올려. 있는 그대로. 팀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빈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 장비를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장비와 싸워본 적은 있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단 하나였습니다. 뚫리지 않은 쪽,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왜 이란 내부에서 그런 말이 돌았는지. 한국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그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만들어낸 결론이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하나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요. 어느 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복도는 이미 불이 꺼진 지 오래였고 창밖에서는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먼 폭발음만이 이 도시가 아직 전쟁 속에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 모니터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저는 그 빛 앞에 앉아서 며칠간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것들을 하나씩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3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란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돌던 그 문장, 한국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설명되지 않던 전투 데이터, 같은 조건에서 결과만 달랐던 그 교전 기록. 마지막으로 중동 방산 수출 보고서, 최근 몇 년간의 무기 거래 흐름을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이 3가지는 지금까지 따로 존재하던 것들이었어요. 각각은 각각의 맥락 안에서만 의미가 있었고 서로 연결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3가지를 한 화면에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따로였던 점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방산 수출 데이터부터 다시 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단순한 증가 그래프로만 보였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이 늘고 있다는 건 이미 업계에서 알려진 사실이었고 저도 대략적인 추세는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걸린 건 납기였습니다. 방산 거래에서 납기라는 건 단순한 배송 일정이 아닙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실제로 장비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게 납기예요. 그리고 이 납기가 전쟁 상황에서는 생존과 직결됩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를 계약했어도 그게 도착하기까지 4년이 걸린다면 그 4년 동안은 기존 장비로 버텨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유럽 주요 국가들의 납기를 확인했습니다. 계약 이후 초도 납품까지 평균 4년에서 5년이었어요. 이건 유럽 방산 업체들의 구조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생산 라인이 제한적이고 기존 계약 물량이 밀려있고
정치적 승인 절차까지 거쳐야 하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평시라면 4년이라는 시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폭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4년 뒤에 장비가 도착합니다. 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같은 항목에서 한국의 수치를 찾았습니다. 화면을 넘기다가 손이 멈췄어요. 즉시 공급 가능.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즉시라는 단어가 방산 보고서에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무기라는 건 주문 제작에 가까운 물건이고 각 국가의 요구 사양에 맞춰 조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 과정을 이미 끝내놓은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고 재고가 확보되어 있고 계약이 성사되면 곧바로 인도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4년과 즉시. 이건 단순한 속도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4년을 기다리는 쪽은 그 사이에 방어선이 무너질 수 있고 즉시 받는 쪽은 내일부터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중동 시장에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요. 그들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였던 겁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더 이해하기 어려운 걸 발견했습니다. 계약 구조였어요. 보통 방산 거래는 단순합니다. 장비를 만들어서 납품하고 대금을 받으면 끝이죠. 이후 유지보수가 필요하면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부품이 필요하면 추가로 구매해야 합니다. 그게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표준 구조예요. 파는 쪽은 장비를 팔고 사는 쪽은 장비를 사는 겁니다. 관계는 거래에서 시작되고 거래에서 끝나죠. 그런데 한국의 계약 구조는 달랐습니다. 장비 납품 안에 기술 이전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현지 생산 지원도 들어가 있었고 장기 유지보수 체계까지 하나의 계약 안에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마으디였어요. 아직도 여기 있었나? 불도 안 켜고 뭘 보고 있는 거야? 마으디가 제 옆으로 와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계약 구조 비교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 좀 봐. 한국 방산 계약 구조야. 기술 이전이 포함되어 있어. 마으디가 화면을 잠시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기술 이전? 무기를 팔면서 만드는 법까지 알려준다고? 그렇다네. 말이 안 되지 않나. 기술을 넘기면 상대가 직접 만들 수 있게 되잖아. 그러면 다음엔 안 사도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이건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안 할 선택이거든. 마으디가 의자를 끌고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는 건데? 저는 한참을 생각한 뒤에 화면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기술을 넘기면 그 나라가 자체 생산을 하게 되잖아. 자체 생산이 가능해지면 유지보수도 현지에서 돌아가고 장비가 실전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되기 시작해. 그러면 다음 세대 장비도 같은 곳에서 사게 되는 거야. 신뢰가 쌓이니까. 마으디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나라 방위체계 전체가 한국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건가. 그렇지.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뒤집혔습니다. 이건 무기를 파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K9 자주포가 전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K9이 많이 팔린 건 성능이 좋아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납기가 빠르고 기술 이전이 가능하고 현지 생산을 지원하고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구조였기 때문에 선택된 겁니다. 장비 하나를 파는 게 아니라 그 장비를 중심으로 한 전체 생태계를 심는 방식이었던 거죠. 저는 마으디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무기 거래가 아니야. 마으디가 눈을 가늘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뭔데? 전쟁 인프라야. 그 나라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라고. 마으디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러면 이건 단순히 경쟁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기준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뜻이군.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 창밖의 폭발음은 여전했지만 제 머릿속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품을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시스템을 수출하는 나라였고 결과를 파는 나라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한국 대사관 관련 보고를 접하게 됐습니다.
연구소에서 정기적으로 취합하는 외교 동향 자료 안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었는데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넘기려 했어요. 교민 철수에 관한 단순한 기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이 교민을 내보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 대한 행정적 보고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첫 몇 줄을 읽고 나서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건 철수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작전 기록이었어요. 한국 외교관들은 교민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하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테헤란 시내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외곽 지역에 흩어져 있던 교민들, 다른 도시에 체류하던 사람들까지 전부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각 교민의 위치에서 가장 안전한 이동 경로를 계산해서 집결 지점까지의 이동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200km였습니다. 1200km라는 숫자를 잠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시에 도로 사정이 좋은 상태에서도 하루 넘게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건 평시가 아니었습니다. 폭격이 이어지고 있었고 도로는 언제 끊길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통신은 불안정했고 검문소가 수시로 설치되고 해제되는 혼란 속이었죠. 그 조건에서 1200km에 걸쳐 흩어진 사람들을 모아서 안전하게 빼내겠다는 건 단순한 의지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치밀한 계획과 실시간 판단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움직이는 사람이 필요한 일이에요. 저는 보고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지도 위에 경로가 그려져 있었고 각 구간별 위험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주 경로가 폭격으로 차단될 경우를 대비한 우회 경로까지 마련되어 있었어요. 이건 책상에 앉아서 계획만 세운 게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현장의 도로 상태와 폭격 패턴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경로를 조정하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읽으면서 팀원에게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이게 외교관이 하는 일처럼 보이나? 팀원이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작전 계획서 아닙니까? 군사 작전이랑 다를 게 없는데요. 나도 그렇게 봤어. 군인도 아닌 사람들이 이걸 짜고 직접 실행했다는 거야. 팀원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 보고서를 끝까지 내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이 멈췄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거기에는 짧은 기록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최종 집결 인원 확인 중.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인원 확인이라는 건 평범한 절차입니다. 사람 수를 세고 명단과 대조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상황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폭격이 계속되고 있었고 통신은 끊겼다 이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으며 이동 경로는 언제든 차단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속에서 숫자가 아니라 이름을 하나씩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 명 또 한 명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런데 한 명이 없었습니다. 명단에 있는 이름 하나가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보고가 올라온 겁니다. 저는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외교관 한 명 현장 이동. 팀원이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선배님 왜 그러십니까?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현장 이동이라고 적혀 있어. 이 상황에서 외교관이 직접 나갔다는 뜻이야. 팀원이 화면을 다시 읽더니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폭격이 한창인데 한 명 찾으러 밖으로 나갔다는 겁니까? 그렇다는 거지. 그건 상부 지시였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시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어. 본인이 선택한 거야. 팀원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스스로 차에서 내려 폭격이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 확인되지 않은 교민을 찾으러 나간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어두운 도로 간헐적으로 하늘을 가르는 섬광, 먼지와 연기 속에서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 그 사람이 찾고 있는 건 단 한 명의 교민이었습니다. 전체 인원에서 한 명이 빠진 거예요. 어떤 나라에서는 이 상황에서 한 명 미확인이라고 기록하고 넘어갑니다. 전시에 한 명쯤 확인이 늦어지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나중에 확인하면 된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하지만 한국 외교관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용기라는 단어로 설명하기엔 부족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밖의 행동이었어요. 27년간 국제관계를 봐왔지만 전쟁터에서 자국민 한 명을 위해 외교관이 직접 폭격지대로 들어가는 경우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잠시 후 다음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전원 확인 완료. 찾아낸 겁니다. 그 한 명을 찾아서 데리고 돌아온 겁니다. 팀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대단한 게 아니야.
이건 그 나라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팀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 말을 했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본능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교관 잔류. 저는 그 문장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원 탈출이 완료됐습니다. 교민은 전부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임무가 완료된 거예요. 이제 떠나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고 그게 국제사회의 표준 대응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외교관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국민을 전부 안전하게 내보내놓고도 본인들은 그 도시에 남은 겁니다. 우리가 떠나면 여기 남은 사람들은 누가 지킵니까? 아무도 그 말을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기록에도 없고 보도에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그 문장을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덮고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위기가 오면 떠난다, 이익이 없으면 떠난다, 그게 국제사회다. 27년간 한 번도 틀린 적 없던 그 공식이 한국이라는 나라 앞에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한 나라. 위기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죠. 그날 저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의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이 나라가 원래 이렇게 행동하는 나라라면 과거에도 같은 선택을 한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장면이 반복됐어요. 폭격 속에서 이름을 부르던 외교관, 한 명을 찾으러 어둠 속으로 걸어간 사람, 그리고 임무가 끝났는데도 끝내 떠나지 않던 그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에게 계속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저들은 저렇게까지 하는가? 단순한 책임감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책임감이 강한 외교관이라면 교민을 안전하게 빼내는 것까지가 임무입니다. 그걸 완수했으면 본인도 빠져나오는 게 맞아요. 그게 책임을 다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 외교관들은 그 지점을 넘어선 선택을 했습니다. 임무 완료 이후에도 남았다는 건 책임감이라는 단어의 범위를 벗어난 행동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뭘로 설명해야 합니까? 저는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습니다. 다음날 연구소에 출근해서 저는 원래 업무를 제쳐두고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과 이란 두 나라의 과거 기록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두 나라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동맹도 아니고 전략적 파트너십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국제 무대에서 한국과 이란은 서로 크게 얽힐 일이 없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록을 뒤지기 시작하자 이상한 공통점이 하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한국은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저는 1970년대와 80년대 자료부터 펼쳤습니다. 중동 건설 붐 시기였죠. 당시 중동 전역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벌어지고 있었고 전 세계 건설 업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그때 중동에 들어왔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도로를 놓고 항만을 세우고 플랜트를 건설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나라 기업들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돈이 되니까 온 거고 계약이 있으니까 일한 거죠. 차이는 위기가 닥쳤을 때 드러났습니다. 중동은 원래 불안정한 지역이에요. 분쟁이 터지고 치안이 흔들리고 위험 수준이 올라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외국 기업들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위험 지역에서 인력을 빼고 공사를 중단하고 상황이 안정되면 돌아오겠다며 떠나는 거죠.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쟁이나 내란 같은 상황에서는 계약 이행 의무가 면제된다는 조항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 조항을 근거로 떠났습니다.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아무도 비난할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위험 지역에서 다른 나라 업체들이 짐을 싸는 동안 한국 노동자들은 현장을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걸 읽고 의아했습니다. 마흐디에게 자료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거 좀 봐. 이 시기에 한국 기업들이 위험 지역에서 공사를 계속했다는 기록이야. 단순히 돈 때문이었을까? 마흐디가 자료를 넘기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불가항력 조항 쓰면 떠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말이야. 그런데 안 썼어. 그러면 뭐야, 손해를 보면서도 남았다는 건가? 기록을 보면 그래. 경제적으로 이득이 아닌 상황에서도 공사를 끝까지 완료한 사례들이 있어. 마흐디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계약을 맺으면 끝까지 하는 거군.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도 안 빠져나가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넘겼습니다. 시간대가 훨씬 가까워진 기록이었어요. 국제 제재 시기였습니다. 이란에 대한 국제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외국 기업들이 이란 시장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쟁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압력 때문이었죠. 이란과 거래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이 생긴 겁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나라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유럽 기업들이 떠났고 아시아 기업들도 빠져나갔어요. 사업을 정리하고 사무실을 닫고 연락을 끊는 게 일반적인 대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재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었어요. 거래 규모가 줄었고 사업 형태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관계 자체를 끊지는 않았어요. 형태는 달라졌지만 연결은 유지됐습니다. 에너지 분야와 플랜트 분야에서 협력의 끈이 가늘어지긴 했어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던 겁니다. 마흐디가 자료를 같이 보다가 물었습니다. 제재를 받으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나? 경제적으로 따지면 손해가 훨씬 큰 선택이었지. 이란 시장에서 얻는 이익보다 제재 리스크 때문에 다른 곳에서 잃을 게 더 컸을 거야. 그런데도 안 끊었다고?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않았어. 규모는 줄었지만 관계는 남겨뒀더라고. 마흐디가 팔짱을 끼고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보여준 건설 시기 기록이랑 같은 패턴이군. 빠질 수 있는데 안 빠지는 거야. 저는 기록들을 시간 순서대로 쭉 놓고 바라봤습니다. 하나의 패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1970년대 건설 현장에서 위험 속에도 남았고 제재 시기에 다른 나라들이 떠날 때도 관계를 유지했고 지금 폭격이 떨어지는 테헤란에서 외교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행동의 방향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결정을 내린 게 아니었다는 걸요. 한국은 원래 이렇게 행동하는 나라였습니다. 위기가 오면 떠나는 게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자기가 맺은 관계를 지키는 나라였어요. 저는 마흐디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신뢰를 쌓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네. 대부분의 나라는 이익이 있을 때 관계를 만들고 이익이 사라지면 관계도 정리하잖아. 그런데 한국은 이익이 사라진 뒤에도 관계를 놓지 않아. 그러니까 상황이 다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나라가 되는 거야. 마흐디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방산 시장에서도 그렇게 빠르게 자리를 잡은 건가?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소를 나서면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장에서 결과가 달라졌던 이유, 사람들이 한국 장비를 찾는 이유, 그리고 이란 내부에서 그 문장이 퍼진 이유까지. 한국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그건 단순히 무기가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맺은 관계를 끝까지 지키는 일관성, 그것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이면서 만들어낸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은 위기에서 달라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위기에서도 변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상대의 조건이라는 걸 저는 그날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왜 전장에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왜 위기 속에서도 떠나지 않는지, 왜 수십 년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며칠에 걸쳐 데이터를 뒤지고 기록을 파고 패턴을 확인하면서 퍼즐이 하나씩 맞춰졌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선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 차이를 며칠 뒤 저는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폭격이 뜸해진 날이었는데 오히려 그래서 더 불안했어요. 전쟁에서 조용한 날은 쉬는 날이 아니거든요.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인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소 분위기도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죠. 오후에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마흐디가 회의실 문을 열며 말했어요. 하셈이 들어와. 윗선에서 내려온 안건이야. 회의실에는 이미 5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평소 브리핑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화면에 띄어진 건 전투 시나리오가 아니라 외교관계 재검토 보고서였습니다. 담당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수출 경로 안정성이 핵심 의제로 올라왔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주요 교역국과의 관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란에게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바닷길이 아니거든요.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상당 부분이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 길을 누구에게 열어두고 누구에게 닫느냐가 곧 이란의 가장 강력한 외교 카드예요. 전쟁 상황에서 이 카드의 무게는 평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담당자가 화면을 넘기며 주요 교역국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목록을 후려 내려가다가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한국은 이란으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해온 주요 국가 중 하나였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한국 선박의 물동량은 무시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제재 이후 거래 규모가 줄긴 했지만 에너지 수급 구조상 한국과의 관계는 여전히 의미가 있었어요. 그때 젊은 연구원 하나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존처럼 일반 교역국으로 분류해도 되는 겁니까? 그 질문 하나로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을 수많은 교역국 중 하나로만 봐왔습니다. 특별히 중요하지도 않고 특별히 위협적이지도 않은 중간 규모의 아시아 국가 정도였죠. 하지만 그 질문은 달랐습니다. 분류가 아니라 판단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 아닙니까? 서방 진영으로 묶어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마흐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기엔 행동이 다르지 않나. 서방 국가들은 전부 빠졌는데 한국만 남아 있었어. 미국 동맹국이 미국과 다른 행동을 한 거야. 회의실에 잠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다른 연구원이 끼어들었어요. 방산 쪽 데이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동 전역에서 한국 장비의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한 교역국이 아니라 전략적 변수입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우리는 지금 한 나라를 기존의 틀 안에 둘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범주로 옮길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마흐디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셈이 자네가 며칠째 한국 관련 자료를 파고 있었잖나. 자네 생각은 어떤가?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던 나라가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전장에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방산 역량을 갖고 있고 위기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과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합니다. 전쟁통의 대사관을 지킨 나라예요. 교민을 빼내고 나서도 외교관이 남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이란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은 나라이기도 하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젊은 연구원이 물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호르무즈를 여는 겁니다. 한국 선박의 안전 통행을 보장하고 에너지 협력 채널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나라와는 관계를 끊으면 안 됩니다. 그 순간 반발이 나왔습니다. 선임 연구원 하나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우리가 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까? 한국이 뭔데 이란이 먼저 관계를 챙겨야 하는 겁니까? 저는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자존심의 문제였거든요. 이란은 중동의 지역 강국이고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세계 에너지의 목줄을 쥐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우리가 동아시아의 한 국가에게 먼저 관계를 유지하자고 제안한다는 건 체면상 쉬운 선택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며칠간 확인한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손을 내미는 게 아닙니다. 계산하는 겁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어요. 이 나라의 방산 장비가 중동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이 한국 시스템으로 방위 체계를 재편하고 있어요. 그 장비가 우리를 향할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한국과의 관계가 끊기면 호르무즈에서의 우리 입지도 좁아집니다. 바닷길을 열어두는 건 한국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마흐디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자네 말이 맞네. 이건 호의가 아니라 전략이야. 저는 대답 대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27년 동안 저는 국제관계를 이익의 교환으로만 봐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를 분석하면서 이익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행동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런 나라일수록 전략적으로 더 중요한 상대가 된다는 걸 이번에 배웠습니다. 이익으로 움직이는 나라는 이익이 사라지면 떠나지만 원칙으로 움직이는 나라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예측 가능한 상대와 관계를 유지하는 건 전쟁 중에는 그 무엇보다 값진 겁니다. 회의가 끝난 뒤 마흐디가 복도에서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하셈이 솔직히 말해봐. 자네는 언제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나?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교전 데이터를 3번째 확인했을 때부터. 그때 이미 답은 나와 있었어. 그런데 왜 바로 말 안 했나? 인정하기 싫었으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낮춰봤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더라고. 마으디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네. 그날 이후 회의에서 한국에 관한 논의의 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질문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나오는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한국과의 채널은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것만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쟁 중의 판단이 아니라 기준이 바뀐 순간이라는 걸요.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순간부터 폭격 소리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처음엔 창문이 흔들릴 때마다 몸이 굳었는데 이제는 먼 곳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게 됐습니다. 공포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공포에 반응할 여력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전쟁이 길어지면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쟁의 소음에는 무뎌졌는데 한 가지에 대해서만은 오히려 감각이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이름이 들릴 때마다 저는 반사적으로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회의에서든 복도 대화에서든 보고서 한 줄에서든 한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저도 모르게 집중하고 있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수십 개 교역국 중 하나에 불과했던 그 이름이 이제는 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다른 무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의는 평소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정기 브리핑이 아니라 전쟁 장기화에 따른 중장기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참석자도 평소보다 많았고 분위기도 무거웠습니다. 각 분야 담당자들이 돌아가며 현황을 보고했고 저도 에너지 안보 파트에서 짧은 발표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보고가 끝나갈 무렵 한 사람이 조용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회의실이 순간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단순한 외교적 질문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전략이었습니다.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 나라를 어떤 존재로 규정할 것인가라는 판단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요. 누군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 동맹국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서방 진영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으디가 바로 반응했어요. 동맹 구조상으로는 그렇지.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 한국이 보여준 행동은 서방 국가들과 확실히 달랐어. 같은 진영에 속해 있으면서도 독자적인 판단으로 움직인 거야. 다른 참석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방산 영향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동 주변국들이 한국 장비로 체계를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단순히 서방 진영의 하위 파트너로 묶는 건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결론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그 말을 꺼내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 젊은 연구원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그러면 한국을 적으로 볼 겁니까? 아니면 건드려선 안 되는 존재로 둘 겁니까? 회의실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적과 아군이라는 이분법으로는 분류할 수 없는 나라. 그게 지금 한국이 놓인 위치였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나라는 강해서 위험한 게 아닙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과 적이 되면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장에서 결과를 뒤집는 장비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 장비를 필요한 순간에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생산력을 가진 나라예요. 기술까지 이전하면서 상대국의 방위체계를 통째로 재편하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이런 나라가 우리의 적편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한국 선박을 위협하는 순간 우리는 이 나라의 모든 역량을 적으로 돌리게 되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마으디가 팔짱을 풀고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자네 판단은 뭔가? 구체적으로.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을 기존 분류 체계에서 빼야 합니다. 일반 교역국도 아니고 단순한 미국 동맹국도 아닙니다. 이 나라는 독립적인 전략 고려 대상으로 격상시켜야 해요. 호르무즈 통행 보장, 에너지 채널 유지, 외교적 관계 안정화. 이 세 가지를 한국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선임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그게 한국을 특별 대우하자는 뜻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 대우가 아니라 현실 인식입니다. 이미 중동의 전장 구도가 바뀌고 있어요.
한국의 영향력은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지금 관계를 잘못 설정하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간헐적으로 폭발음이 들려왔지만 제 머릿속은 전쟁 소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처음부터 되짚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웃어넘겼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남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말도 안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는 무시하려 했어요. 한국은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는 문장을 보고 소문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은 3군데 이상의 경로에서 반복됐고 교전 데이터는 3번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방산 구조를 분석하면서 무기가 아니라 전쟁 인프라를 수출하는 나라라는 걸 알게 됐고 폭격 속에서 교민 한 명을 찾으러 나간 외교관의 기록을 읽으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십 년간의 기록을 뒤져보니 이 나라는 한 번도 방향을 바꾼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나라와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마흐디가 퇴근 전에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직 안 갔나? 조금 더 있다 가려고. 마흐디가 문틀에 기대서며 물었어요. 자네 27년 동안 이런 나라 본 적 있나?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없어. 나도 없네. 마흐디가 쓴웃음을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참 묘한 나라야. 적도 아니고 동맹도 아닌데 무시할 수가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야. 예측할 수 없는 나라는 위험하지만 예측 가능하면서 강한 나라는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하거든. 마흐디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계산을 안 하면?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거지. 마흐디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사무실에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27년이었습니다. 27년 동안 저는 국제관계를 분석해왔고 한 가지를 믿어왔습니다.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고요. 이익이 있으면 오고 이익이 없으면 떠나는 것이 세계의 본질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건 냉소가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었어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 공식에 예외가 존재한다는 걸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고 했지만 영원히 기억되는 나라는 존재합니다. 위기에서 떠나지 않았던 행동, 폭격 속에서 사람을 찾으러 나간 선택, 수십 년간 한 번도 등을 돌리지 않았던 일관성. 그런 것들은 이익 계산으로 설명되지 않고 그래서 잊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테헤란의 밤하늘에는 여전히 가끔씩 섬광이 번쩍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빛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건 따로 있었거든요. 이 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27년을 보냈다는 사실. 그게 저에게는 폭격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은 두려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계산해야 하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계산을 가장 늦게 시작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이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